네,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1권, 2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책을 못 구해가지고 1권을 이제 설 끝나고 시작을 하는데 좀 늦어졌네요, 많이. 네, 파트 1 금융상품 분석인데 확실히 요거 좀 보니까 2권보다는 1권부터 보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2권 먼저 공부하시면 그래도 1권 보면서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쭉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1권 챕터 1이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파트 1 금융상품 분석. 첫 번째 챕터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이거 다 쓰기 힘들어서 일단 사진 찍어서 첨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요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융회사 분류가 이렇게 된다를 알고 있으면 되고, 뒷부분에 다 자세하게 다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있는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으로 넣는다. 이게 큰 거부터만 좀 여기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일단 여기 은행, 일반 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 지점, 외국은행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 한국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그런 은행들이죠.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협동조합중앙회는 특수은행으로 넣는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금융투자업자는 예전에부터 많이 봤지만 투자 매매 중개업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네, 여기에서 각각 해당하는 거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매매 중개업자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해당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회사, 펀드, 그 다음에 투자자문 1임업자는 투자자문사, 신탁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신탁회사,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다음 보험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고, 그 다음 기타 금융기관에는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증권금융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각종 공사들이 다 여기 기타 금융기관에 다 들어가 포함하나요? 금융보조기관, 거래소, 그다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되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은행과 비은행. 은행 정의 및 편천, 예금 대출, 지급 결제 의무를 고유 업무로 한다. 고유 업무. 은행법에 따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 오타 같은데? 영업구역이겠죠? 영업구로 하는 은행, 지방은행은 금융 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 요게 차이겠네요.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 이 영업구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원래 처음 설립될 때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1도 1은행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은행이 소재한 행정구역상의 도로 제한되어 있었음. 부산은행은 부산시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1989년 11월 지방은행 영업구역을 5개 경제권으로 광역화하고 상대은행이 동의할 경우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규정이 생겼네요.
서울과 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는 점포수를 제한했던 규제도 1988년 11월에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변천은행 표를 일단 그냥 한번 넣어 놔봤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중간에 이렇게 엄청 많아졌는데 아마 이때 IMF 때니까 이때 많이 없어졌나? 그러겠죠? 다 삭제되고 지금 남은 거는 우리, 한국SC, 신한, 한국시티, 하나, 국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지방은행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대구, 제주,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게 직접적으로 투자와는 연관이 안 되는 공부지만 그 전반적으로 증권이랑 금융기관에 대한 상식은 좀 높여주는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은행, 비은행에 대한 이제 정의를 받고 업무 구분. 업무 구분은 자, 세 가지로 구분해요.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경영 업무로 구분된. 각 업무별 범위는 은행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일반 은행은 고유 업무 및 부수 업무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영위할 수 있으나 영위인가? 영휘인가? 영위인데 영위할 수 있으나 일부 겸용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서 금융의 인허가를 필요로 함.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반 은행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 기타 업무에는 타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와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개선,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 업무, 상업, 어음 및 무역어음 등의 매출 이런 기타 업무에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유, 부수 업무, 겸용 업무, 그 외에 기타 업무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은행 업무의 변천. 변천이니까 그냥 한번 봐둬야겠죠? 1950년 은행법 제정 이후에 70년대까지는 예대 업무가 대부분.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업무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7년도에는 국공채 인수 업무, 82년도에는 환매 조건부, 국공채 매도 업무, 신용카드 업무가 82년도에 됐고 90년도에는 환매 조건부 회사채 매도 업무, 사모사채 인수 업무, 1995년에는 국공채 창구 판매 업무 등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의 겸용화, 겸업화, 요거 문제 내기 좀 좋을 것 같은데 2003년에는 골드뱅킹 및 방카슈랑스 2004년에는 펀드 판매 뭐지? 펀드 판매도 추가 이런 것들이 다 은행 업무에서 추가된 부분이니까 점점 문제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참고로 그냥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고유 업무, 그 다음에 부수 업무, 겸용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하기엔 너무 손이 아파서 네, 그 다음 특수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은행이 직접 자금을 중개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일반 은행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재정 자금과 채권 발행에 크게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그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이 아닌 각 특별법에 의해 설립. 그래서 특수은행이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 요거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가 있네요. 이렇게 특수은행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 이것들은 상호저축은행부터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입니다. 앞에 거는 은행, 특수은행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비은행이죠. 비은행. 예금을 비은행이지만 예금 취급기관으로 들어가는 거.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은행. 여긴 비은행. 상호저축은행부터는. 상호저축은행 업무 이게 뭐냐? 1972년 8월 3일 긴급 경제조치에 따라서 사금융 양성화 3법 등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 자, 신용계,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 수입, 대출, 어음 할인, 내외 국환, 내국환, 외국환, 보호회수, 순환 및 지급 대행 업무,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업무,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등의 업무를 영위한다. 아, 참 많네요. 종전에는 신용계, 신용부금 업무가 주된 수신 업무였으나 이게 주된 수신 업무였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1995년 보통 부금 정기예금과 정기부금 예금을 대체해 이게 허용됐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둬야겠죠. 여신 업무로는 여신이 이제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여신 업무라고 보는 걸로 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 자금 대출 및 어음 할인이 기본 업무이나 수신과 연계된 계약 금액 내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종합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도 취급한다. 뭔가 좀 말이 참 어렵네요. 그래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지역 금융 활성화,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2순위 수산물 담보 대출, 미용사 대출, PC방 창업 대출, 개인 택시 담보 대출 등도 취급한다. 사금고화 방지, 공신력 제고 등 건전 경영 유지 등을 위하여 엄격한 규제를 부과한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금융에 대해서 좀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융권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애들을? 자, 다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여기에 연결해서 중앙회에서는 그 상호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 이 중앙회에서 이제 밑에 상호저축은행들을 이제 회원으로 한 이거겠죠. 그다음 조사연구, 상호저축은행 상호 간의 업무와 협조, 신용질서 확립,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예탁금 및 지급준비 예탁금의 수입운용,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상호저축은행 보유 매출, 어음의 매입, 내국환 업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등 수행한다. 이런 것들 많이 하네요. 이런 거 다 외우기는 힘들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분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999년에는 유가증권의 모집 인수 매출과 자회사 설립 운영 또는 타 법인 출자 업무로 추가가 됐다. 업무가 추가된 건가? 네, 좀 정리해. 업무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숫자 몇 년도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좀 잘 봐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상호조청의 회계 업무 방법 등의 표준화, 뭐 지도, 임직원 교육, 공공, 중앙회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겠죠. 다음, 상호저축은행 다음에 또 비금융이래. 비은행으로 분류되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신용협동조합기구. 신용협동조합은 직장, 지역 단체 등 상호 유대를 가진 개인 단체 간의 협동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을 도모하는 비영리 금융회사를 얘기한다. 비영리 금융회사네요. 1960년 부산의 메리놀 병원에서 조직된 성가신용협동조합이 최초다. 이런 것들 뭐 최초는 좀 봐두는 게 좋겠죠? 문제 나오면 좀 헷갈리니까. 1972년 이런 것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 근거와 발전의 전기가 마련. 자,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수입, 조합원에 대한 대출, 내국한 업무, 국가공동연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보호에서 어음할인 등 취급. 이런 건 다. 여기도 이제 중앙회가 있네요. 중앙회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비영리 법인단체고,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 조정, 조사, 연구 및 홍보, 교육, 조합에 대한 검사, 감독, 공제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 조합으로부터의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 수입운용, 조합에 대한 대출, 내국한 업무. 거의 좀 공통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업무 같은 거는.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환급 보장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이 부분은 뭐 중간에 어떤 뭐 우여곡절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예금보호기금을 설치 운영 2004년부터 이렇게 됐네요. 다음 신용협동기구에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상호금융 요 세 가지가 되어 있네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협동조합, 그러니까 신용협동기구에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상호금융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새마을금고. 저 이거 국민학교 때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가입했었는데, 자, 재건국민운동중앙회 주도로 1973년 경남 지역에서 설립된 신용조합에서 발전. 뭐 이런 걸 한번 봐야겠죠. 다음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의 규제를 원래 받았는데 여기서 82년도 12월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이 되면서 명칭이 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로 바뀌었답니다. 이런 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 내기에는. 자,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입, 회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 이거는 거의 똑같은 업무 위와 동일한 업무하고, 어음, 할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용협동조합과는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 업무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여기도 중앙회가 있네요. 다 똑같은데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공통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운영들을 한다 이거죠. 이런 역할들을 한다. 세 번째, 상호금융. 1969년 농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농업협동조합 연세점 설치와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시작되는 거니까 한번 기념으로 팩트를 좀 해줄까?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이 법적 기반을 얻게 됨. 요때 제정이 되었다네요. 자, 74년 6월 수산업협동조합이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한다. 그 외에 상호금융은 1982년 1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분리된 축산협동조합, 그리고 89년 1월 인삼협동조합, 각종 임업협동조합 취급하기 시작했다.
상호금융은 이런 협동조합을 얘기한다. 음, 이런 축산업, 인삼 이런 거를 농업부터 해서 이거를 상호금융이라고 하네요. 네, 참 정리해서 외워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섹션 3 오늘의 마지막 부분 섹션 3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부분인데 자, 개관을 생략하기로 하고 투자 매매 또는 투자 중개업자 이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는 크게 증권회사 그리고 선물회사 요 두 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투자 매매와 투자 중개업자가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권회사 기업을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죠. 자, 하는 일들은 위탁 매매 업무하고 그 다음 자기 매매 업무하고 인수 주선 업무 그리고 펀드 판매 자산 관리 업무 그 다음에 신용 공용 업무 이런 것들을 크게 5가지 업무를 이 증권 회사에서는 한다는 얘기죠. 볼게요. 위탁 매매 업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중개 업무죠. 투자 중개 업무 고객의 매매 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자,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 대리 및 위탁의 주선 중개 대리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각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탁 매매 업무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증권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행하는 업무 고객으로부터 일정의 매매 위탁 수수료를 받음 증권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이 핵심이죠.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매 중개 대리는 자, 타인 간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거나 고객을 대리하여 매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여기는 위탁 수수료. 여기는 매매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 증권회사가 명의상, 계산상으로 매매 당사자가 되지 않는 점에서는 위탁 매매와 구별이 된다. 여기서는 증권회사가 명의를 하죠. 이거는 증권회사가 명의상, 계산상의 매매 당사자가 아예 되지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위탁의 중개주선 대리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비회원인 증권회사는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고객의 위탁 매매 주문을 중개주선 대리해주고 받은 수수료를 회원인 증권회사와 배분함. 자,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기타 증권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래요. 그래서 이 거래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증권회사는 이 한국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에다가 위탁 중개를 하는 거죠. 위탁 중개, 주선 대리 이런 것들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은 실제 업무에서 처리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서 좀 감은 좀 떨어지는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기 매매 업무. 그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 요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금융투자를 매매하는 업무다. 이 증권회사 자체가 하는 거죠. 증권사는 자기 매매 업무를 통해 증권시장과 장외거래에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금융투자가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업무 매매랍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수주선 업무는 뭐냐. 인수 업무는 증권사가 신규 발행한 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를 말하며 모집, 사모, 매출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인수 업무는 모집, 사모, 매출의 3가지 형태.
자, 여기 이제 쭉 나오죠. 모집 50인 이상 이런 거. 사모 49인 이하. 자, 매출은 이미 발행된 증권을 대상으로 매도 매수 청약을 하는 거. 자, 주선 업무는 증권회사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제3자의 위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모집 매출을 주선하는 업무.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펀드 판매 및 자산 관리 업무. 펀드 판매 업무는 증권사가 투자 중개업자로서 펀드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다. 그리고 자산관리 업무는 이제 펀드 판매 업무, 이건 자산관리 업무. 투자자문 및 투자 일임업자로서 투자자에게 랩 어카운트 및 CMA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랩 어카운트는 뭐냐? 증권회사가 고객의 증권거래, 고객에 대한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 예탁 재산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연간 단일 보수율로 산정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투자 자문 수수료 같은 거를 떼는 게 랩 어카운트 같네요. 그 다음 랩 어카운트에는 자문형과 일임형 두 가지가 있네요. 자문형은 자문해주고 하는 거고, 일임형은 일임을 받아서 좀 처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매매를 해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건가? 대신 일임을 받아서 대신 해주는 것까지 하는 게 일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MA는 많이 아시죠? 고객의 사전 역tek에 따라 예치 자금을 MMF, RP 등 특정 단기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CMA 계좌를 고객 예탁금 계좌와 연계해 수시, 입출, 급여 이체, 신용카드 결제, 대금 납부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네, 이렇게 랩 어카운트랑 요건 자산관리 업무로 들어가네요. 네, CMA 업무가 있다. 다음 신용공여 업무. 이거 신용대출에 관련된 부분이죠. 공여라는 거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와 관련해 고객에게 금전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대부하는 업무다. 자, 현재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공여 업무는 고객의 증권 매수에 대해 융자를 해주고 매도에서는 대주를 해주는 신용거래 업무. 융자 대주. 예탁된 증권을 담보해서 담보대출 업무 이런 거. 자, 선물회사입니다. 선물회사 요 위에 거는 다 증권회사였고 선물회사. 자, 선물거래 및 해외 선물거래에 대한 위탁매매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투자중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다. 선물거래에 자기거래, 위탁거래, 위탁의 중개수선, 주선, 대리 업무를 영위한다.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수량 가격 및 매매 시기에 하나여 그 결정을 1인받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1인받아 할 수 있다. 고객 예탁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 이거 계속 나오죠. 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 하며 채무불이행이나 임직원의 법규 위규 등에 가서 위탁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책임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자, 현재 주요 취급하고 있는 주요 선물 상품에는 코스피 200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주식 상품, 금리 상품, 3년 국채 선물, 통화 상품, 달러 선물, 엔 선물, 금 및 돈육 선물 등 해외 상품에는 다우존스, S&P 500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다음은 집합투자업자. 이거 펀드네요. 자, 펀드 판매자.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는 설립 형태에 따라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구분되는데, 투자신탁은 계약형 집합투자기구고 투자회사, 유한투자회사,
투자 합자회사 등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구분에 대한 유한투자회사, 합자회사 이런 부분이 좀 저도 많이 헷갈리던데 좀 정리를 나중에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단어가 좀 혼동되니까. 자, 계약형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수익자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형태의 신탁제도. 뭔 말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냥 펀드 판매와 관련돼서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 하네요. 투자신탁 구조는 위탁회사, 그 다음에 투자신탁재산 운용을 하는 게 위탁회사고, 그 다음 수탁회사, 이거 신탁재산 보관하는 게 수탁회사, 판매회사로 구성된다.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위탁회사에 담당을 하고, 수탁회사는 신탁회사이며 판매회사는 증권 및 증권회사다. 이렇게 보면 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표를 보면은 그래도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통해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을 인수할 수 있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을 편입할 경우 주식은 유통시장 매매를 통해야 하고, 채권은 유통시장 매매 외에 발행시장에서의 인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은 유통시장 매매, 채권은 그 외에도 가능 보시면 되고,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운용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 방식이 있음.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나 본점 이외에 영업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의 고용 또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투자회사란 서류상의 회사라네요. 자, 회사의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회사 방식이란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 투자회사는 자산의 운용, 보관, 모집, 판매, 기타 일반 사무를 각각의 별도의 자산운용사와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 사무, 관리회사 위탁하죠. 아무래도 이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여야 되는 거죠. 자기 본점, 영업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회사 설립 및 주식 모집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보관회사는 뭘 하냐, 이 각각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보관회사는 투자회사 위탁을 받아 자산을 보관한다. 당연히 다른 수탁재산 구분 관리하고, 자산보관회사는 자, 이게 제한하네요. 판매회사는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를 담당하는 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동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를 한다 이거죠. 일반 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주식 명의 개서, 주식 발행 사무, 주식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 주로 자산운용회사가 맡는다. 자산운용회사가 그냥 이 일반 사무까지는 다 맡는다 이 얘기죠, 보통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사모펀드는 50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펀드, 이거 아까도 뭐 사모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기업의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서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보통 헤지펀드, 경영형 사모펀드는 PEF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이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지만 결국엔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차이죠. 그리고 경영형 사모펀드는 기업의 10%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자산운용도 지분증권과 주식 관련 채권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 집합투자 운용기구 하면은 여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 위탁을 판매회사한테 하고, 신탁계약은 수탁회사,
신탁재산 보관하는 애랑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자에게는 수익증권을 매입을 하는 걸 위탁받고 이익을 분배하고 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집합투자업자, 이 펀드는. 그래서 판매회사가 따로 있고 수탁회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회사,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신탁회사 방식이고 투자회사 방식에는 이 회사가 스스로는 이 지점이나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의 이 자산운용, 재산보관, 판매위탁, 사무위탁 이런 것들을 다 다른 회사들한테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요 첫 번째 방식이 우리나라 대부분을 참여하고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투자기구 유형, 증권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특별재산 자산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단기자금 집합투자기구 요 총 5개가지가 있네요. 이 유형에는. 자 보시면 다 50%를 초과하여 증권 요 앞에 붙은 거를 기초투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집합투자에서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거. 그 다음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 요 첫번 1, 2번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 혼합자산 집합투자는 집합투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제한 좀 특이하네요.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이 되었네요. 그다음에 단기자금 집합투자기구는 단기 상품에 투자하는 거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한다. 표로 예시 유형 나와 있는데 주식형 증권에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 주식형, 혼합 채권형, 투자기업증권, 재간접형 이런 것들이네요. 단기금융,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아까 증권에서는 50% 이상 자산총액 60% 이상의 주식 이거는 요 안에서 구분이 또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문, 투자 1임업. 투자자문 업무는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에 관해서 구술, 문서, 기타 방법을 조언을 하고 1임 보수를 받겠죠. 투자 1임 업무는 자,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서 고객을 위해서 투자를 행해주는 업무죠. 그리고 최근 자동화된 온라인 투자자문 투자 1임 서비스 제공하는 추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신탁업자. 신탁업자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등 신탁 경영업자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음. 신탁 경영업자와 부동산 신탁회사. 신탁 업무는 민사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신탁법, 자본신탁법령에 의하여 운영됨. 신탁이란 신임 관계에 의해서 재산권을 처분 관리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겠죠. 근데 위탁해서 수탁받은 사람이 수탁받은 자가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거죠. 이런 업무들을 한다.
신탁의 인수,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서하는 업무를 영위한다. 수탁 업무. 수탁 업무, 금전신탁. 어? 이거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신탁업자가 수탁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금전신탁이 있고 수탁 업무에는 크게 금전신탁 그리고 재산신탁이 있고 오늘 좀 내용이 많네요. 자, 뭐든지 쉽진 않네요. 그 다음에 투자신탁이 있겠죠? 재산신탁, 투자신탁. 담보부사채 신탁, 공익신탁. 자, 보시면 금전신탁은 뭘까? 신탁 인수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자산운용 그대로 수탁자에 교부하는 신탁이다. 뭐 정의니까 이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 종료 시는 다 비슷하니까 처음 수탁할 때만 이 자금이 어떤 신탁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자가 위탁 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정 금전신탁과 불특정 금전신탁으로 구분하는데 특정 금전신탁은 뭐냐? 신탁 상품보다는 신탁 계약의 형태를 가진다. 불특정 금전신탁의 주요 상품으로는 가계기업 금전신탁, 개인연금, 신종적립, 단위금전신탁 등이 있으나 2004년 1월 이후에는 간접 투자 자산운용법이 이때 됐는데 신규 수신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이게 뭔 말인지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일단 수탁자의 수탁재산 운용 방법에 따라서 다른 신탁금과 합동으로 운용되는 합동 운용신탁과 단독으로 운용되는 단독 운용신탁이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분류되는 부분만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금전신탁은 합동 운용 방식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금전신탁은 단독 운용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신탁은 이렇게 특정 금전신탁, 불특정 금전신탁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산신탁, 신탁 인수시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신탁 인수시에 어떤 재산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거죠. 금전으로 할 건지 다른 재산으로 할 건지. 그래서 신탁재산의 종류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신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다음 여기서 보면은 유가증권 신탁은 유가증권 및 뭐 운용, 처분 신탁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1권 처음부터는. 자, 유가증권 관리는 보관, 이자, 배당, 상환금의 수령, 증자, 대금의 불입 이런 관리들이 있고 유가증권 운용신탁은 유가증권의 대여료, 수취, 담보, 수탁자가 차입하여 운용하는 등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유가증권 처분신탁은 수탁 유가증권을 처분하기 위한 신탁. 요 세 부분으로 나뉜다니까 요거만 일단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 부분까지 다 보시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금전채권 신탁은 수익자를 위해 금전채권의 추심 관리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종료 시에는 원본과 수익을 금전으로 교부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 부동산 신탁. 자, 신탁재산의 형태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동산 신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인 신탁 등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 투자 신탁입니다. 위탁자인 투자업자가 수탁자인 신탁 겸 업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에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실물인가? 실물 자산의 투자 운용으로 수탁회사에 지시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제도. 아, 말이 좀 어려운데? 위탁자인 지파투자, 그러니까 펀드회사가 신탁업 펀드회사가 수탁자, 신탁경업사에게 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증권으로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 운영하도록 수탁회사에 지시하고 그 수익을 배분한다. 투자하도록 돈을 맡기고 자산을 맡기고 그걸 한다는 얘기죠. 다음, 담보 부사채 신탁. 사채 발행 회사가 수탁자의 계약을 통해서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의 사채 발행액에 대한 물적 담보권을 설정. 사채 매입자에 대한 위탁자의 개별적 담보 제공에서 오는 불평과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는 한편 위탁자의 자금 등 용이하게 한다고 합니다. 핵심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가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보시는 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신탁은 신탁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 종교, 자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생한 이익 또는 그 원본은 위탁자가 공익을 하는데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운용 업무. 자본시작법은 재산신탁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제한하고 있음. 그 다음 신탁자산 운용의 처분은 시장을 통해서 매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신탁 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운용자산을 편출하거나 편입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제한 두고 있으니까 제한사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탁업자에 대한 지금 한 부분이 신탁업자에 대한 부분인데 금전신탁, 재산신탁, 재산신탁에 좀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재산신탁에는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좀 분류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이런 금전신탁, 재산신탁, 그 다음에 투자신탁, 담보부사채 신탁, 공익신탁 이렇게 5가지 다 정리해가지고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챕터 1 앞부분 챕터 3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